뭐냐면은 현재의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더라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 제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중진 중에 저는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또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당권 구도와 이 부분에 해가 될 것이 싶어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그 조합과 절충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막상 말씀하신 대로 4월 만에 협상안을 갖다가 그렇게 합의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면 그래서 그 박영선 대표가 정말 내재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보여주고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강했던 것인가. 이 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던 이 박영선 대표가 어떤 타결의 어떤 리더십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컸던 것인가.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나는 어쩌 말하면 무거운 짐인데 그 무거운 짐은 오히려 내려놓고 자기가 이 세월호 특별법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비대위원장은 당 형식도 해야 되고 전당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지역위원장들을 갖다가 다 선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새정치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정해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인데 이건 당 내부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내려놓고 자기는 어쨌든 간에 명예 회복 차원에서도 세월호 이 특별법을 갖다가 제대로 도출하고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저걸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는 그걸 안 내려놓으려 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지역위원장 문제까지 본인이 핸들링하고 지금 넘기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런 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새정치나 나 박영선 대표가 왜 그렇게까지 갔는가 고. 자기가 제보다는 대주주도 아니었고. 이해관계가 걸린 주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집단이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박지원 이 대표가 예를 들면은 예. 차기 당권 구도 속에서 어떤 뭐 길을 닦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음모론적으로 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나 그게 이 판에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어째 말하면 그런 음모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야당 내에 있다는 자체가 이건 도저히 현재의 새정치 민주당은 어째 말하면 국민들의 그 분출되는 그 요구와 부분들을 받아 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자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영국부모 패착을 줘서 흘리는 거 하고 그 장면하고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단식을 계속하면서 다시 이제 그 시선을 받는 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사정연의 이제 지도 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문재인 역할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차. 일단 뭐 박영선 위원장은 아무튼 좀 어처구니 없는 그 이제 거듭된 이제 패착 때문에 일단 리더로서 어떤 그 야당의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놓쳐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당분간은 뭐 그 상황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기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고민이 따르는 문제인데 문재인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식의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결말해져질 건가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부터 평가를 받고 판단이 되고 이런 유동적인 변수가 남아 있는데 근데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의원은 이제 차기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게 이제 분명한 대선 주자 이제 입장에서 지금 당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대선 정부 펼쳐질 때 그때만 이제 뛰어드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안전위주의 행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또 다분하고 검증을 이제 피하는 거 아니냐 정치 리더로서의 이런 또 비판의 측면의 소지가 있고 근데 또 너무 또 일찍 또 전면에 나섰을 때 뭐 본인이 안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도 이제 부담이지만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전국에서 또 이 친노 프레임 여권으로부터 예상되는 이것에 이제 꼼짝없이 이제 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슈가 또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자초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일정한 시점 뭐 내년 정도 이제 들어가서 문재인 역할로는 뭐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사정연의 내부 상황이라고 봤을 때 문재인 의원이 차기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다면 뭐 그때 가서 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정치 야당의 어떤 리더로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받고 평가를 받을 그런 과정은 객관적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은 이제 들어요. 다만 거기서 정말 이제 결국은 이제 문 의원이 그 친노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걸 넘어서느냐,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프레임에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다시 그런 모습을 반복하느냐, 이건 이제 본인한테 이제 달린 문제가 이제 되겠는데 아마 좀 그렇게 이제는 좀 봐야 될 측면이 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거는 적어보릴게요. 그렇죠. 질문을 주시면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단식을 하게 되면 저게 아마 지금 전국이 1중, 뭐 2중 안에 돌파구가 진전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여건에서 양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보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들으려 하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그 때문에 뭐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야권에서 이 유족이 원하는 100% 할인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상당히 좀 고집할 부분이 많고 야권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유족과 장애 제야가 끌고 가는 그 부분에서 쉽게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의원이 야권과 이 강경 제야에 이 새정치 연합에 박아놓은 지금 고리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여기서 이제 덕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야권에 있어서 야권의 이 안팎에 존재하면서 소수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동 뭉쳐서 새정치연합 국민당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신노, 역시 또 강경제야, 또 사시민사회 원로 이런 분위기에 비해 문재인 의원이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지금 들어가서 단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내년 1월에 박영선 지도부가 이렇게 비극거리면서 가거나 안 그러면 중도 자초에서 또 누가 과도기적인 지도부가 가거나 간에 저는 박영선 지도부가 계속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무난한 사람으로 원로격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내년 1월까지 가게 될 건데 당분간 계속 강경한 이 세월당이라고 부르는 새정치연합 내 친노 강경파가 주도를 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문재인 의원이 쪽에서 내년 1월에 당 지도부를 다시 장악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의 이 지도부를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이 이 자서전에서 끝이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시작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장외 세력을 동원해서 다시 대선 후보의 지위를 갖다가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문재인 의원이 궁극적으로 야권을 집권하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더 야권의 폭을 축소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건도 결국은 야당의 지지기반을 저는 축소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선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환경으로는 야권이 압도적으로 저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는데 여권은 후보도 시원치 않고 또 각종 경제 사회적 지형이 소수 제야, 강경 세력에 의해서 야권의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게 된 채로 다시 친노 프레임으로 가지고 대선을 가게 됩니다.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의원이 적절한 시점에 단식을 어떻게 그만두고 유가족을 향해서 중재를 보이고 자 특검을 양보받고 이래 됐으니까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다. 유가족도 양보를 좀 하라.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에 앞으로 문재인 의원과 친노
세력의 가능성이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먼저 좀 일어났습니다.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까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황순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제가 볼 때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어쨌든 당 대표로서 한번 정치력을 한번 보여야 된다. 이게 대해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 아마 출마를 해서 한번 자원을 겨눠가지고 그 당대표로서, 선출된 당대표로서 한번 이 당을 갖다가 이끄는 리더십을 뭐 나름대로 트레이닝 차원에서든 뭐 어떤 자기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든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그 당을 갖다가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뭐 아까 하루 정도 이렇게 단식 중단해서 들어갔다가 뭐 어떨길래 그래 됐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저는 하나하나를 갖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지금 문 의원의 어떤 진짜 리더십은 이 출구 전략을 이 전국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게 전국 차원이 아니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이 세월호 문제라는 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름대로 여러 세력들, 그리고 야당, 여야 관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느냐의 부분이 상당히 다음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유민이 아빠도 아니고 무슨 계속 무슨 단식만 할 건 아니고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단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후에 지금 강경으로 치닫게 만든 한편으로 지금 야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떤 식으로 이것이 여야 간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고 하는 부분들에 저는 상당히 이 박영선 대표보다는 문재인 의원의 한번 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당에 통하고 있다. 근데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고 뭐 지금 단식이 며칠 됐잖아요. 근데 과정을 보면 트위터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다 이미 했고 접었고 특검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가족들로부터 반발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한다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그거 해명차 또 유민이 아빠 그차 이렇게 갔다가 나는 그 점에서는 자기가 뭐 아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가서 단식을 지금 시작을 해고 여기까지 왔다.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어물쩍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또 유민이 아빠가 바로 실려가 버리고 한 상황에서 자기가 좀 그 길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된 거지. 너무 정치적으로 미리 이게 본래 역사라는 게 우연과 필연의 결합이죠. 김문구 대표가 갔으면 다이어트를 바로 했을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우선 대권하기 위해서 사전에 당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에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우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 거도 가늠자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권 도전에서 실패해버리면 대권 자체가 같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전한다고 그대로 의향가 있다고 승산 있다고 보장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식의 에너지 때문에 타결이 안 된다면은 계속하는데 본인은 계속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단식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어느 사람 때문에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타결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단식 덕분에 타결됐다고 보겠어요? 무관한 상태에서 타협책이 나왔다고 봐야겠어요. 그런데 할 정도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어차피 안 나올 테니까
그냥 그 여권이 좀 어느 정도 궤도 수적으로 해서 타결되는 방향을 간다고 해석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후에 야당 내부의 혁신 과정 속에서의 지도력, 어느 사람이 중심에 서야 될 것인가, 향후 다음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주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문재인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뭐, 네. 문재인 의원이 이제 뭐 당권에도 좀 하는 문제, 한번 거쳐야 될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많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최저우선압이 이제 대한구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저우선압이 차기에 그냥 이제 관리형, 뭐 이제 원로 이제 뭐 정치 인사한테 맡겨가지고 관리형 체제로 또 끌고 간다. 앞으로 전국의 어떤 대단히 또 위중한 상황 이런 거 뭐 계속될 거 예상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야당이 과연 힘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뭐 계속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고 그런 우려가 이제 뭐 뻔히 앞이 또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어차피 당내 뭐 최대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문재인 의원이 가장 좀 영향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당권을 맡아가지고 한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거쳐야 될 과정 아닌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요. 그것이 뭐 문재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 또 앞으로 가능성이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정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리더십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역량을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좀 한번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가는 거고 거기서 또 실패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웃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저는 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야권 차원에서도 한 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대선 때 총선 끝나고 그때 가서 대선판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뭐 문재인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듯이 그런 식으로 또 가느니보다는 차라리 정말 좀 판단들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야권 전체로서도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뭐 호불호하고 뭐 상관없이 그것이 오히려 좀 문 의원도 그렇지만 야권, 새정치연합도 야권 전체에서도 오히려 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충분히 그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권이라는 것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력이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이 될 것인가, 흔히 얘기하는 혁신의 중심에서는 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 지금 권력 투쟁만 한번 겪은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에 이제 전제는 저거죠. 문재인 의원이 2011년에 보였던 모습, 그거를 반복한다면 그건 당장 실패로 끝날 거고 아웃될 거고 친노 프레임에 꼼짝달싹 못 사게 해가지고 야당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 번 더 이제 좀 보자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자고 하는 거는 문 의원이 물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의원이 정말 선제적으로 2012년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친노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해체시키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되겠죠. 그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은 또 실패하고 끝나는 거고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하자면 그때 이제 비욘드 노무현을 이야기했는데 뭐 노무현한테 또 미치지 못한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과연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또 보여줄 만한 여러 가지 힘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내년 초 전당대에서 어떤 새정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대표 정말을 생각할 때 누가 과연 그거를 잡아서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일단 문재인 의원을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는 이게 친노는 지금 없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범친노에서 정세균 전 대표가 계신 거고 이게 그리고 나머지에서 지금 이제 비노 부분에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박지원 대표가 본래
본인이 당권에 대한 꿈이 계셨고 이러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충 돼 있다는 거죠. 과연 그랬을 때 이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하더라도 당의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어떤 정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경태가 당대표도 하고 이러십니다. 아니, 금방 이야기한 어떤 그 친노가 가지는 어떤 이 한계와 이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분기에 오히려 두어야 된다, 해결해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당대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립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당대표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부분들을 해봤자, 잘해봤자 본전이고 마이너스다. 이런 판단들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130석의 어떤 그 현재 새정치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참 야당으로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기는 지금 리더십이 부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문제에서도 뭐 마찬가지 드러났듯이 여당의 악재를 갖다가 야당이 다시 이렇게 그 제대로 못 풀무해서 여당의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30석 중에도 많은 그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있다. 이게. 근데 그게 130석이라는 규모 속에서 다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당은 필연적이 아니라 분당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근데 그 분당이라는 게 정말 비참하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본대는 있고 본대가 7, 80 정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서 나온 말하자면 전사들이 이렇게 나가서 한 10석 이상의 어떤 단위를 가지고서 정말 그 재반 분야에서 이렇게 그러고 국민들이 그 주목되거든 그 사람들 활동이. 슈퍼시는 뭐 나머지가 60이나 50이나 60이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 혁신과 통합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아는 건가? 난좀 그다음에 얘기로 들려서 지금 어떤 분당을 새정치 분당. 그럼 진보 정치인들의 분당? 새정치하는데 탈당? 아니 그다음 이게 분당이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이 당이 해체돼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지금 새정치가 해체 운동 하겠다는 사람도 있던데. 네, 당이 해체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아니요. 당이 해체되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지.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적 자원은 다 그대로인데. 국회의원들 그대로 다 130명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너무 국회의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야당이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그 약간 지지자조차도 지금 안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는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정부를 그걸 하겠느냐. 주도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불신이 심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렇다면 뭔가 새롭게 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에 나는 그 한 형태가 해체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해체해서 재구성을 해야죠. 재구성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당이 해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안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했을 때 현재 130 규모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거를 해나갈 만한 리더십도 없고 전당대회를 한다 한들 계속적으로 그 지금까지의 반복, 뭐 당 혁신을 하겠다, 어쩌겠다, 저쩌겠다 했지만 결국 또 선거전 되면은 예를 들면은 선거 상황에 또 지금 이제 자기들도 다 인정하는 게 공직자 선출하는 룰도 지금 당연한 게 있지만 그것도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다들 지금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지금 기득권 정당이라는 걸 다들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선도적인 사람들이 한 10명 배우라도 아까 말한 무슨 진보기업 뭐 이런 걸 이렇게
떠나서 뭔가 정말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렵고, 이게 결국 국민의 힘과 국민의 지지와 보태져야 되는데, 현재 새정치에서 어렵다.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밑으로 그냥 깔아앉아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 재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나간다면 주목받고 사랑받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야당 전체의 어떤 이 노선이나 방향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지금 기왕에 꺼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반대 이제 의견을 글쎄 그게 이제 대안이 과연 이제 될 수 있을까 지금 야권에 하는 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글쎄 물론 이제 그 개별 정치인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뭐 지금 새정치하게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탈당하고 뭐 그런 수는 뭐 있는 거가 되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그냥 대안으로서 유의미한 그런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저는 차라리 뭐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새정치가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차라리 당 내에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최대한 규합이 돼서 뭐 차기 뭐 당권에 이제 도전한다든가 그런 경쟁적인 방식으로 그 안에서 이거 문제를 이제 풀어야지. 뭐 교섭단체 확보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탈당해서 뭐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과연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이야기한 게 힘들면 당내당을 만들어라 그랬어. 당내당 블록을 만들어라. 그 속에서 금방 그런 활동을 해라. 그런데요, 지금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정치가 특히 야당이 저래된 것은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젊은 친구들이 40, 50대 친구들, 흔히 말하는 486들이 이 어떤 그 역사든 간에 그 40, 50대 이 친구들이 결국은 이 그 정치 세력을 갖다가 맑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 486이 지금 야당의 486이 가진 원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친구들이 원죄가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되고 막 써야 되고 막 국민과 또 시민사회단체 여러 부분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될 이때에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의 틀 속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과 어쨌든 간에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지금 이 모습이 돼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 그 내에서 줄여도 않냐, 예를 들면은.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에서 도저히 이 당 전체로서는 안 되겠다는 친구, 저는 교섭단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역사가, 정치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20년 이 전에는 상당히 그런 도전하는 정신, 막 이런 부분들이 분출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보이소. 예를 들면, 10몇 년 전부터는 그런 게 없어. 전부 다 딱하게 저거들 이렇게 바라보고 예를 들면 그 속에서만 놀아왔거든.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예를 들면 그 교섭단체가 지금 20석인데 20석이 아니라 5석이라도 정말 새로운 어떤 자기 반성, 자기 고백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뭔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서 뛰었을 때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말하자면 좀 전문가라는 이야기죠. 전문가 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야. 안철수처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런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된 친구들이 자기 나와서 어떤 전문가 정치를 갖다가 펼쳐나간다면 나는 그 힘이, 그런 힘이 바로 지금 이제 새정치 그대 야당을 갖다 변화혁신시키는데 난 기본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동료들이 486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486? 486 지금 주류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주류들은 지금 움직이기 힘도 지금 상실하고 저는 그 486 역할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쪽인데요. 386의 영향이 있었지만 486은 별로 역할이 없다라고 봐요. 굳이 뭐 컴퓨터를 비교하자면은 386은 도스 시대에는 영향을 발휘했지만 윈도우로 넘어간 시대에는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버전업 시켜서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장점이 뭐였냐라고 보면은 전문성보다는 정치 전략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세대였다.
정치 전략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세대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기 정치 세력화에 성공했다. 정치 전략적인 마인드가. 다른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유정치 민주연합에서 필요한 게 그런 권력 투쟁에서의 정치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뭔가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줄 만한 그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더하기 미래다. 그렇게 본다면 둘 다 별로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역량을 이미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미래를 이미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둘 다 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의 당 주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그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의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정권 교체의 동력까지 같이 본인 주도가 돼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닌 경우라면 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지도부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한테 좀 맡겨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모르겠지만. 근데 제 이야기의 초점은 현재의 이 정당 말고 정당 외 세력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일반적인 486을 엄청나게 발전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계각층에서 어떤 중심적 주도적 역할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지만 언론 환경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 자원과 그걸 볼 때는 오히려 진보 쪽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히려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전혀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끌어내주고 함께할 줄 하나의 동력이 있다면 그게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다. 예. 당내 486을 얘기하는다고. 당내 486 중에서는 올라간 친구도 없고, 예. 그 중에서 486이 비주류가 됐든 어쨌든 간에 뭐 그 위에가 됐든 밑에가 됐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선발 때처럼 나와서 자기들이 벌판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게. 근데 그게 또 다른 어떤 이전의 어떤 이 열린 우리당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상황 진단에도 동의를 하고 또 왜 이제 야당 안에서 전에처럼 이렇게 깃발을 드는 움직임들이 없느냐 다 그것도 동의 같은 생각이고 이제 그 진단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분당이라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과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치적 행위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는 그 의지면은 일단 야당 안에서 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는 2016년, 17년 지금 앞두고서 덧셈의 정치가 지금 더 필요하고 더 아쉽다. 지금 야권 연대마저도 지금 다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결집을 시켜나가야 될 그 덧셈의 정치가 필요한데 여기서 또 더 쪼개지고 나눠지고 했을 때 이 지리밀레이 더 어떤 가속화될 그런 우려가 저는 크지 않을까 그 덧셈의 정치는 피드권 정치의 온전 강화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이 단일화 야권 연대 선거 때 하면은 요거도 보니까 무슨 빅텐트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빅텐트 전부 한꺼번에 다 모이면은 그것이 해결될 거가 천만의 말씀. 예를 들면은 다 한 군데 모이면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더 혁신의 공간이 더 없어지는 거지. 더 없어지는 거지. 그거는 전혀 아니다 저는. 아니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아까 분당이 아니라 여기 해치가 네, 되려고 나는 하는 거지. 야권의 위기 상황은 뭐 2016년, 17년 총선 대선을 보면서 이 모여갖고 덧셈하면 이긴다. 굉장히 나는 아니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야권은 개멸적으로 지금 주저앉았다고 보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게 나왔잖아요. 야권 지지층이 야권이 한 입법 활동이나 이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저 최정치 쪽 그걸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걸 하고 있다고. 자기 지지층이 어딘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온 집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 대충 가면 뭐 자기일 거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나는 아니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 해체라는 용어가 뭐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체하나 하지만은 결국은 저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130명 저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에 의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해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혀 아니, 와닿지 않아서. 그 새정치연합이라는 행태로 더 이상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니 제가 그거 할게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지지율 한 10%대로 떨어진다. 그럼 거기 그 국회의원들이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해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더라도 결국 어떤 행태로도 다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그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간다면 뭐 해체하고 새로운 그걸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더 이상 아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지리멸렬하는 데로 가면 그야말로 지리멸렬이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의지를 담아서 뭘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고. 근데 지금 이야기들이 내가 볼 때는 단계를 따라서 다 그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단계는 우리 그 유박사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세월호 전국에서 뭐 해체니 분당 이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국면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년 그 전당대회에서 정말 아까 말한 뭐 당내당 그런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어떤 전당대회에서 뭔가를 내걸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걸 갖다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결론이 역시 뭐 그 거대 정당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구도석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면 새롭게 나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저런 그 가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율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이거는 새롭게 거듭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쳐다도 안 보는 식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면은 그 당 해체와 새로운 어떤 이 정치 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뭐 이러다 봐요 저는. 지금 이거다 이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이 심판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걸 안 하면은 어찌 되느냐면은 총선 때 또 1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구도선에서. 그리고 대선도 질 거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아니 지금 갑자기 이제 뭐 분당 얘기 나오고 해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아니 길게 보면 뭐 저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해체 앞으로 정국 상황에 따라서 2016년, 17년 이제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야당 그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뭐 문재인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누가 되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총선 치렀는데 패배했다. 참패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2017년은 이거 해보나 마나다, 우리는 길이 없다, 뭐 이런 속에서 차라리 뭐 여러 가지 뭐 대안이 나오면서 차라리 뭐 박원순 시장은 어떠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거 지금 새정치연합 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발전적 대책을 하자. 그래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거고 가세해도 할 거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쓰던 용어는 이제 야권의 이제 재편, 개편, 재편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좀 갑작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어떤 대안이 없이 지금 이 와중에 더 이제 쪼개진다, 아니면 그냥 다 이제 대안 없이 이제 해체를 하는 이거가 이제 와닿지는 이제 않는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고. 예. 해체하면 당장 내일은 뭐 할 거냐. 이거 이야기가 너무 이제 좀그 방송식으로 올라가기 그 원인을 제공해서 저도 미안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중에 9월 정국 전망 이야기가 이제 이번 그거니까 이제 정기국회도 있고 추석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정기국회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가 않죠. 지금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국감도 그렇고. 당장 원래 예정했던 대로 혹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조금 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죠. 원래 8월 말부터 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원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경제 관련 법안들도 사실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쟁점화될 여지가 있는. 마치 이게 굉장히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히 체계관 주도로 지금 뭔가 여러 가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새정치민주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진행될 일은 좀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까 뭐 냉각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새정치민주화라는 내부 혁신만 중심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러마다 또 어려운 것은 또 다시 얘기가 뒤주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하게 적임자인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논의하기 쉽지만 당의 전대를 통해서 당을 주도하게 되는 사람이 혁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당 운영 방식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가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쇄신 아니겠어요? 그런 인적 쇄신이면은 쇄신하겠다는 사람을 대표를 뽑아주기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가운데 비대위도 아닌 새 지도 구성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한다면은 역시 이전에 했던 기득권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명식 주관 얘기처럼 다시 또 해체력 대표님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9월 정기국회 전망을 당장 하기가 어렵고 결국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게 좀 일단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당한테 이야기해야지 대통령한테 너무 제가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 있잖아요. 있고. 제일 크죠. 네. 대통령이 제일 큰데. 그리고 또 지금에서도 이 앞 전면에 안 나서서 그런 것이 여당의 일거수일투족 야당하고 협상하는 모든 부분을 청와대가 틀어지고 있다. 내가 청와대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도 그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 국면을 푸는 데 있어 갖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뭔가 행보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두 가지 다 동의해요.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이 크다. 난 푸는데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걸 아직 가지고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점에서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아니 야당은 대통령 보고 자꾸 얘기합니다. 성명서 얘기해야 되고 성명서 등을 통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은 여당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적인 소통이 있을 것이다. 유가족들이 대통령한테 네. 요구하는 건 뭐 맞다고 봐요. 네. 그건 뭐 대통령이 유가족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니까. 그렇어요. 진상규명은 진짜 요한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 약속한 거니까 그거 이행 요구하는 건 뭐 맞다고. 근데 다만 이제 새정치연합이 좀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사실 이제 여당하고 합의를 두 번씩이나 이제 했다가 스스로 번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표적을 이제 대통령한테로 이제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조금 보기가 이게 조금 그런 면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워낙 또 대통령이 여기서 발을 빼고서 저러고 있는 것 자체도 또 사실 또 그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끌어낼 걸 없이 막연하게 전체 둘이 묶어 서다 보니까 이 자체를 푸는 것보다는 정치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선전이 먹혀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바닥이. 남북관계 네. 이야기를 9월에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북한 선수단이 이제 오게 되고 오는 날은 지금 아직까지 뭐 올지 안 올지가 확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남쪽이 저희한 고위급 회담도 얼지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9월쯤에는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기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북한 인천 아시안 게임과 선수단 보내는 거로 최종 확정하는 거 보면서 진짜 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긴 강하구나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좀 판단을 이제 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응원단 문제 다 결렬이 되고 자존심 상해서라도 사실은
재검토할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또 선수가 파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북쪽 입장에서 자존심 지금 다 버리고 계속 자존심 당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제 계속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좀 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제는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를 참 오랫동안 이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 고위급 회담 제안할 때도 사실 첫날은 제안하는 통일부처에서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의사 조치,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날 그거 아니다. 다시 정부 입장의 번복이 사실상 이제 돼버리는데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제동을 다시 건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북관계 좀 북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계속 나오면 이쪽에서 이제는 좀 화답을 해줄 때가 좀 됐는데 이렇게 계속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청와대의 결국 김기춘 실장 라인 이 문제 아니겠는가. 김관진 실장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지금 남북관계도 좀 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래 와서 그런 생각을 하네요. 북한 문제도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뭔가 정치가 공존 모델로 봤을 때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 김양건 가서 만난 것일 때 같은 경우에 국내 정치가 어느 정도 서로 여야 간에서 통하는 정도 어느 정도만 된다면 그런 것도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만나봐야 전혀 그냥 아무런 연계도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거든요.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 운영과 비슷하게 대북관계도 가지 않는가 많은 신뢰를 꺼내놓고 있지만은 그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거 그냥 아시안게임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에 제가 정몽준 의원 제가 했던 열린토론 라디오 패널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서대 방법을 좀 칭찬해 준 거고 기설만이 20세기 마지막 전예술가가 했던 칭찬했던 얘기를 하니까 정몽준 의원은 전혀 무의미했다. 그만 소한 500마리, 501마리, 1001마리 갖다 준 걸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게 무슨 서로의 교류를 키운다거나 이후에 무엇을 싹을 트거나 소새끼 많이 키워서 남북한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 다만 우리 내부에 뭔가 조금 더 공생하는 분위기 같이 살아야 대북관계 영향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신뢰 프로세스도 다만 내부도 같이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게 우리가 8월달에 이제 교황이 다녀가시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회적 약자, 수혜자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경제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에 와서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 그거하고 용어만 좀 달리했지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니냐. 그 정신을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대로 갖고 왔으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잘 풀리고 그랬을 텐데 그 세 가지는 완전히 나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중인격장애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무슨 통합이 거기에 있고 남북관계에서 무슨 그 신뢰가 있고 또 완전히 경쟁은 지금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진 자들 편드는 쪽으로 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시름 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막 울려 퍼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바로 청와대 코앞에서 몇십여로 굶으면서 가는데도 대통령이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은 너무 이게 절망적이고 냉정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아까 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한 위기다. 그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 부모들이 그거 하고 있고 검찰은 이 최고의 그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신뢰가 땅에 무너지고 대통령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난 7시간 이런 이야기가 그 진짜 그 외국 언론에서 막 그 조롱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참 나를 보니 민망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지금 이 남북관계는 또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쭉 해왔던 어떤 그 일련의 부분들이 그 있죠. 그 부분을 또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치밀하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라 봐요. 거기에서 말했던 어떤 교류 개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북핵 문제나 천안함 이런 걸로 딱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스톱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강산 문제가 그 풀리면서 오이사 부분들의 어떤 그 이 좀 출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좀 진전된 어떤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도 남북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축적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전 같으면 돌아다 보지도 않을 부분들을 계속 어떤 이 접촉이라든지 사인을 보내고 이래 하는 것들은 이 뭔가 이 남한 내에서 어떤 이 우익들은 저러면서 또 더 핵개발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할 그런 걸 갖다가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이 추세와 어떤 그 방향에 있어 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북이든 남이든 어쨌든 남북이 같이 뭔가를 이렇게 이 푸는 방향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활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의 공유가 기본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게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그 시점이 과연 언제로 갖다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지금 또 계속적인 그런 어떤 이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그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큰 틀의 방향을 달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계기로 이번 하반기 때 과연 뭐가 나올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변수가 안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얘기 있어요. 금강산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예,